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처음 공부하는 분을 위한 형법 용어 제2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피해서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설명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용어 설명이라고 해갖고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설명해주는 말이 더 어려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쭉 여기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해 놨거든요. 그 댓글을 보세요. 그죠? 댓글에 보시면은 영상에 썸네일에 이 순서를 다 넣지 못해. 이 말들을 다 넣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썸네일에는 그냥 1회, 2회 이렇게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는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놨어요. 자,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한번 용이하게 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서부터 쭉 나왔는데 보면은 1번에 보시면은 주관적 지금 정당화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사실의 차고, 세 번째는 법률의 차고, 그 다음에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범, 그 다음에 뭐 교사의 미수, 미수의 교사, 진정신분범 이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요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렇게 좀 메모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우리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라고 있죠. 그래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죠. 정당방위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긴급피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긴급피난 시켜줘야겠다는 마음. 자, 요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여자가 있고, 여기 왜 강간범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여기 웬 사람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강간범이 이 피해자, 이 여자를 갖다가 강간을 하려고 막 팔을 붙잡아 당기는 거예요. 막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웬 남자가 딱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상황은 모르고 어쨌든 이 여자와 남자가 서로 뭐 대화를 나누는 뭐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눈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강간범 인간이 자, 깨끗하게 해볼게. 자세히 딱 보니까 이 강간범 이 인간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학폭 아시죠? 괴롭히고 막 일진 같은 거. 그 학교 다닐 때 일진이야. 네? 좀 학폭하던 놈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얘는 이제 뭐 대학생 정도 보이겠죠. 이 사람도 뭐 그 정도 나이가 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봅시다.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뭐 이 여자와 남자의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고등학교 선배 새끼를 갖다가 주업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을 생각했더니 열탱이가 받아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강간범 남자를 후들겨 패버렸더니만 뜻하지 않게 이 여자 피해자는 강간을 모면한 꼴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상 어떤 꼴이 된 거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해준 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러한 상황을 알아 몰라. 전혀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나눠 볼 수 있냐면은 하나는 자, 이 전후 사정은 전혀 모르겠고 이 두 사람의 전후 사정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어쨌든 이 사람은 가방든 청년은 고등학교 때 학폭한 이 선배를 패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이 새끼를 갖다 강간범을 주워 팼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사람 패면 뭐죠? 이거 사람 패면은 폭행죄죠? 그죠? 자, 여기다 폭행이라고 적어볼게요. 폭행죄. 또는 뭐 만약에 어디 팔다리 같은 거 부러졌으면은 뭐예요? 상해죄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저 여자를 강간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념하에, 그죠? 이 선배를, 이 남자를 두들겨 팼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바로 타인을 위한, 자, 요 깨끗하게 해볼게요, 요거. 자, 요렇게 적어보자.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돼갖고, 뭐가 돼? 무죄가 되는 거죠. 그죠? 위법성을 조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죠? 경찰 조사를 해봤는데, 너 이 수염난 남자 왜 때렸어? 너 이 수염난 남자를 왜 때렸어? 딱 물어봤는데, 아, 저 새끼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괴롭힌 학교 선배인데요. 그래서 그냥 패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팼습니다. 그리고, 근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너 사실, 이놈이, 선배라는 놈이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하려고 막 했던 거야. 그래서 너가 어찌 보면은, 의인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이게 경찰관이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 청년이, 그죠? 이 가방든 청년이, 그죠? 이 남자를 주워 팼는데, 그죠? 만약에, 강간당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여자가 강간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남자를 꼴배기 싫어서 주워 팼다. 고등학교 때 학폭한 선배를 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냥 팼다고 한다면은, 자, 폭행죄 상해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한 사정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강간범이 여자를 강간당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남자가, 그죠? 이 남자가 이 선배를, 그죠? 요 남자를 주워 패줬다고 한다면은, 그죠? 패줬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 경우에는 바로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커서가 빨리빨리 이게 작동이 안 되네. 설명할 때 짜증이 나네요.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로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인정된 거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된 거죠. 그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 그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행죄 상해죄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왜 그러겠어요?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선배, 그 남자를 주워 패준 것은 뭐다?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는 거죠. 자,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례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것은, 자,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해줄 마음이 있느냐, 그죠? 그냥 그런 사정 모르고 주워 팼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야. 만약에 이 남자가, 가방든 남자가 저 여자를 강간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 남자를 패줬으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돼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로서 무죄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배인데 자기를 괴롭혔던 나쁜 놈이야. 예? 그래갖고 그것이 꼴배기 싫어갖고 요 인간을 좀 패줘야 되겠다 해갖고 그냥 선배를 막 팼어. 이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또는 긴급피난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그래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돼요? 형사적 죄책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사실의 착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법 제15조에서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제 몇 조?
제15조에 형법 제15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어떤 사실을 알았었는데 그것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왜 쓸데없는 게 나오냐. 자, 이거. 잠깐만요. 왜 쓸데없는 게 자꾸 나오네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형하고 동생이랑 잠깐 여기 한번 좀 사례를 적어 볼게요. 사례를 적으면은 자, 형과 동생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막 싸우다가 형 그럴 수 있어? 에이씨 하면서 막 주먹질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이 이 새끼 이거 건방진 새끼한테 뺨때기라는데 후리고 갈기니까 동생이 야마가 도는 거예요. 열탱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큰 식칼을 들고 와갖고 식칼을 들고 와갖고 그냥 그 형한테 이제 찌른다고 이제 확 찌른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형이 아니라 누구야? 그 싸움을 말리던 형과 동생의 싸움을 말리던 어머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의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형과 이 동생은 어머니한테 찌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막 형과 막 엉겨붙어서 싸우는 도중에 칼을 한번 휘둘렀는데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지금 칼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제15조에서 나와 있는 얘기, 바로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죠?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의 착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법률의 착오는 우리 형법 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 아래 조항에 있는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착오 얘기만 나오면은 간땡이 형법 공부를 쬐끔 한 사람들은 벌써 후달리고 겁이 나는 거야. 법률의 착오? 머리 아파.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 특강 들으나 마나네 개똥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어쨌든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로 법률의 착오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쉽게 얘기하자면 법률의 착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원래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 근데 자기의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률의 착오를 여러분들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둔 대로 하세요.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알려준 게 제일 이해가 빨라. 자꾸 엉뚱하게 따르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원래는 범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인데 자기의 특별한 경우에는 어쩐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래? 법률의 착오라 그래.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자기겠죠. 그죠? 자, 이거 좀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커서가 안 먹네. 자, 봅시다. 요거 지우고, 자, 요렇게 이해하자. 원래는 범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는 뭐다? 바로 이것을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라 그럽니다.
되셨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이거 쇼트 영상으로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도 조회수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만 해. 괜히 보면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영상 유튜브 재미로 많이 보시는 분, 오락 시간에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유일하게 이게 교육방송이죠. 그죠? 구독자 모으기가 장난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3년간 열심히 해서 구독자 1000명 모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법률의 착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착오라는 거는 뭐다? 자, 원래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의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를 갖다가 바로 법률의 착오라 그래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이렇게 적어 놓을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요게 좀 그러네. 3번을 넘겨볼게. 잘려서 그래. 자,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무죄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죄책을 받겠죠? 죄가 성립하겠죠? 그죠? 범죄 성립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정돼서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자, 뭐가 조각하는 거라고? 책임이 조각하는 거야. 그것도 좀 알아두셔. 되셨어요? 위법성이 조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조각하는 거라고. 되셨나? 네. 자, 그래서 요 법률의 착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해 안 가시면은 계속해서 제 영상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갈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데 중지미수, 장애미수,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4번과 5번. 자, 여러분 중지미수, 장애미수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 개를 깔르는 가장 기준점이 뭐죠?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그것을 깔라내는 그 기준점이 뭐야? 몰라? 모르면 안 되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걸 몰라?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바로 자, 중지미수, 장애미수 나누는 그 기준점은 자의성이죠. 그죠? 자, 중지미수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단시킨 거고요. 그죠? 결과 발생을 막은 거고, 장애미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외부적 환경이나 그죠? 어떤 범죄의 장애가 껴갖고, 그죠? 범죄의 장애 또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 범행을 완성을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는 바로 이 자의성에 의해서 갈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죠? 자기 스스로 범죄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 자의성이 인정된 중지미수는 형법상 가장 관대한 바로 필요적 감면이 됩니다.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잠깐만요. 자, 손님이 찾아와 갖고 잠깐. 자,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중지미수는 형법상 가장 관대한 처벌.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실래요? 자, 뭐라고? 필요적,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합니다. 되셨나요? 장애미수 같은 경우는 뭐죠?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죠. 그죠?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불능미수하고 불능범.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자,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불능범, 바로 27조에 불능미수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불능범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자,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나누는 기준. 위험성이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뭐예요? 불능미수가 되는 거고요.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로 불능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뭐다?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기준은 위험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거 4, 5번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 가실 때. 그래서 요거 자체가 머릿속에 개념이 안 박히면은 미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거야. 그죠?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자,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불능범으로서 벌하지 아니한다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임의적 이건 뭐예요? 임의적 감면이죠. 그죠? 자, 임의적 감면이야.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불능범은 아예 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벌하지 아니한다죠. 자, 되셨고,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면요,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 참 요거 여러분 이거 보면 짜증 나죠. 시험장에서 교사의 미수, 미수의 교사 이름서부터가 막 그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교사의 미수, 미수의 교사. 쉽게 이해합시다. 자, 교사를 했는데, 그죠? 교사를 했는데, 미수에 그쳤어.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이렇게 보자. 요 깨끗하게 하고 보자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교사범이야.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피교사자, 교사를 받는 사람. 피자는 뭐뭐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피교사자, 교사를 받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야, 아무개야, 우리 언제 한번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 며칠 후에 내가 은행을 털러 갈 건데 너 나를 좀 도와서 같이 한번 일을 좀 해볼래? 그래요? 뭐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면은, 그죠? 범죄를 이 사람 꼬드겼으면은, 그죠?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를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고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은 갑이 교사범이 되겠죠? 그런데 교사의 미수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교사를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범죄에 승낙을 하지 않았던 경우야. 범죄를 승낙하지 않았는 경우. 되셨습니까? 자, 이 경우를 교사의 미수라 그럽니다. 되셨나요? 교사를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이거야. 그죠? 그 을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승낙을 하지 않았어. 저 새 인생 살 거예요. 앞으로 인생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고 동네 후배가 범죄의 제한을 떨쳐내버리면은 교사가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수의 교사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함정수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미수될 거를 알면서 교사하는 거야. 예? 미수될 걸 알면서 교사하는 거. 이걸 뭐라고? 미수의 교사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함정수사죠. 함정수사. 그죠? 함정수사. 우리 함정수사는 마약범이나 이런 사람들 잡을 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함정수사인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범죄를 완성을 못하는 거라서 기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수의 교사, 다른 말로 함정수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할 거 알고 교사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고 교사한 거. 미수의 교사. 다른 말로는 우리 경찰에서 많이 하는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미수의 교사. 그죠?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신분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신분범. 자, 신분범에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야. 범죄가 성립.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바로 부진정신분범은 뭐냐면요, 바로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돼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는데, 만일 신분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더 가중한다 이거야. 가중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 그럽니다. 자, 되셨나요? 요 두 개에 대한 개념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은 형법 꽝이야.
아무리 형법 공부 뭐 한다고 책 백날 뒤져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되셨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자,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진정신분범이라는 거는 뭐야?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돼.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수뢰죄 같은 경우 있죠? 수뢰죄. 그죠? 우리 뇌물 같은 거, 뇌물죄. 그죠? 그죠? 뇌물죄라고 할까? 뇌물죄. 그죠? 뇌물죄. 이런 거 수뢰죄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그죠? 수뢰죄라고 해야 되나? 수뢰죄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돈이 있다고 봅시다. 돈. 자, 돈이 있는데 일반인에게 돈 주면은 이거는 뭐야? 범죄가 돼야 안 돼. 그죠? 범죄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이 아니라 자, 공무원에게 돈 주면 어떻게 돼? 응? 잠깐만요. 이거 깜빡하고 있네. 자, 공무원에게 돈을 주면은 이거는 범죄가 되죠. 그죠? 이거는 범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자, 진정신분범 하면은 대표적 샘플을 수뢰죄로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자, 돈을 일반인에게 주면은 그죠? 일반인에게 뭐 아무리 백날 주고 부탁해봤자 뭐 죄가 되는 건 없습니다. 범죄 X예요. 하지만 그 신분이 만약에 공무원이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뭔가 부탁이나 청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뭐예요? 범죄가 되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진정신분범, 다시 한번 대표적인 샘플이 뭐라고? 수뢰죄 기억해 두시고, 자, 일반인에게 돈 준 것은 범죄가 아니야. 하지만 공무원에게 돈 주면은 뭐예요? 범죄가 되겠죠? 저 공무원은 수뢰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돈 준 사람은 증례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얼마든지 성립하는데 만일 신분이 있다면은 더 가중된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존속살인죄가 있죠? 존속살해죄가 있어요. 자, 존속살해죄는 누구를 죽여야지 되는 거야? 그죠? 자기 부모죠? 그죠? 자기 부모를 죽이면 뭐야?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면은 바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가중된 구속 요건이죠. 그죠?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인데 존속살인은 7년 이상이죠. 형량이 훨씬 무거워요. 자,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만약에 일반 살인은 5년 이상이야. 근데 존속살인은 어떻게 된다? 7년 이상이야. 자, 아셨나요? 그래서 자, 만약에 존속살해죄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죠? 일반 살인죄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신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가중된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죠? 대표적인 샘플의 바로 죄명은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존속살해죄. 그래서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존속살인으로서 처벌받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기 부모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뭐예요? 일반 살인죄겠죠. 그죠? 자, 되셨고 이제 10번서부터 해서 조금 나머지 여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자, 이거는 제가 왜 10번서부터는 16번까지는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냐면은 이게 그 얘기 좀 해볼게. 재산범죄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개념이 계속 머릿속에 꽉 안 박혀 있더라고. 물론 뭐 법학과 나오거나 경찰행정학과 나오고 평상시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채무자, 채권자, 뭐 채권 양도인, 양수인 다 채권 출신 다 아시는 단어겠죠. 하지만 이쪽에 좀 약간 관심이 없거나 그죠? 법률 용어 잘 좀 둔한 사람들은 채무자가 뭔지, 채권자가 뭔지, 채권 양도인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재산 범죄에서 잘 등장하는 재산 범죄에서 잘 등장하는 용어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채무자, 11번에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
채권 양도인, 채권 양수인,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임대인, 임차인. 자, 요거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채무자라는 건 뭐냐면은 채무자. 자, 채무자. 무슨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자죠? 그죠? 자,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자를 갖다 뭐라 그런다? 채무자라 그럽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그리고 채권자는 뭐야? 채권자는 자, 뭐 어떤 거? 돈 갚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놓고요. 자, 여기다 색깔을 좀 제가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조금만 계셔. 색깔만 넣고 또 설명드릴게. 자, 조금만.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채무자는 뭐냐면은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자를 채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무무 이렇게 암기했어. 자, 뭐라고? 무무. 그래서 채무자,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채권자 뭐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권 이렇게 암기해놨어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자, 다시 한번 채무자 뭐라고?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채권자는 뭐라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채권 양도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돈 받을 권리를 주는 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채권 양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돈 받을 권리를 받는 자. 죄송합니다. 돈 받을 권리를 주는 자 이래요. 그리고 채권 양수인은 자, 뭐라고? 돈을 받을 권리를 받는 자. 자, 요렇게 좀 보세요. 권리가 이렇게 하면 돼. 권리를 주는 자, 받는 자 이렇게. 양도는 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받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 되셨나? 그래서 채권 양도인 하면은 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자. 그리고 채권 양수인 하면은 돈 받을 권리를 받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A, B, C 3자가 있다고 봅시다. 잠깐만.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은 여기다가 좀 설명을 좀 볼게요. 자, 만약에 갑, 을, 병이라는 사람, 갑을 병이 있다고 봅시다. 자, 갑을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을 일이 있어요. 100만 원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언제 줄 거니? 이제 갑이 병한테 물어봤어요. 돈 언제 줄 거니? 물어보니까 내년 정도에 내가 돈 줄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을이라는 애한테 찾아가서 그래요. 자, 을아, 내가 병한테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내가 이 병한테 돈 받을 권리를 너한테 내가 줄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채권을 누구에게 준 거야? 갑이 을에게 채권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을 주는 사람이 된 거잖아. 그죠? 병에게 돈 받을 권리를 어떻게 된 거야? 갑이 을에게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채권 양도인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나?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죠? 돈을 받을 권리를 받은 자죠, 을은.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해 가시죠? 어렵나? 다시 한번 설명드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돈을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 100만 원을. 예?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을한테 병한테 물어봤더니, 이 100만 원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년 이맘때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이 터져갖고 을한테 찾아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병한테 100만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너가 나한테 나중에 이 병한테 가서 돈 받아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받을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준 꼴이죠. 그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뭐야?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죠. 돈을 받을 권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야? 여기 이 화면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자,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이제 또 볼게요. 이제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말 그대로 뭐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일. 그러니까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는 돈을 받아내는 일을 갖다가 채권 추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저기 뭐냐,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러시안 캐시, 뭐 아니면은 뭐 리드코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고려 신용 정보 이런 데 보면은 채권 추심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권 추심팀.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 받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추심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 받아내는 일을 말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기초 중에 기초인데도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몰라. 왜? 새 들어 사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임대인 하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집주인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뭐냐면은 이 빌릴 차자거든요. 요게 요 차자가. 그래서 빌린다. 그래서 뭐예요? 새 들어 사는 사람.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는 거고 임차인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차라는 글자는 빌릴 차자야. 여기서 차라는 글자는 뭐라고? 빌리다 하는 차자입니다. 빌리다 차자를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보시면은요. 자, 처음 공부하는 분을 위한 형법 용어 시간인데 제2회 시간을 가졌고요. 복잡한 설명은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얘기했고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명했던 용어 순서는 댓글에 고정해 놨어요. 훗날 나중에 다시 공부하고 싶을 때는 댓글에 보시면은 그 순서대로 어떻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썸네일에 이 나와 있는 순서를 전부 다 명기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 썸네일에 이걸 다 순서를 갖다가 적기가 힘들어. 이 많은 순서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댓글에 꼭 보셔야 됩니다. 댓글에 지금 여기 설명한 용어 설명한 순서를 갖다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피로가 쌓이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일하고 나서 좀 피로가 쌓이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네요. 그죠? 네, 2시 15분이네요. 그죠? 상당히 힘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을 향해 나가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교수가 되겠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저처럼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제 영상을 보고 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원금 있잖아요. 후원금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공짜로 공짜 마인드로 공짜로 수업을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또 그 돈 갖고 제가 아까 슈퍼 가갖고 음료수 좀 샀습니다. 음료수도 좀 사고 또 책도 하나 새로 구입했어요. 그 후원금 주신 거로 책도 사갖고 또 공부도 하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이거 봉사료밖에 안 돼. 몇 번이고 이거 때려치려고도 막 그랬어, 난 이거.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때려치게 되면은 또 그래요. 아쉽기도 해. 그동안에 여기 이 채널을 되게 애정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구독자를 1000명이나 모았는데 예,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뭐 무슨 제가 무슨 엄청난 돈 버는 건 줄 아는데 돈 하나도 안 법니다. 오히려 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오히려 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 뭐 들어온 거 물론 뭐 큰 돈 많이 주셨는데 뭐 전부 다 뭐 영상 제작하는데 책 사고 뭐 음료수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나가더라고요. 뭐 제가 뭐 돈 만지는 거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도 좀 여유 있고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공짜 마인드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좀 후원금도 좀 내시고 하세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 제가 거기다가 저기 뭐예요, 영상 홈에다가 저 채널 위에다가 거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뭐 또 어떤 분은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리고 경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넉넉히 내 좀 제발. 그 뭐 경위 이상 됐는데 꼴랑 무슨 저기 5,000원 이런 거 내지 말고 경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한 5만 원씩 내. 아 순경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지금 뭐 5만 원, 10만 원씩도 주고 하더만. 요즘 뭐 물가가 장난 아닌데 뭐 거기 990원 적혀 있다고 990원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물론 뭐 액수에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나는 이왕이면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좀 해놓으면 좋다 이거야. 공짜로 듣지 말고. 자 어쨌든 후원금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후원금 주신 분들 아마 소원 성취하셔서 꼭 훌륭하신 분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남의 노력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라면은 이 세상 뭘 해도 성공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